네, 글로벌 증시 이슈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에서 성공 주파수를 올리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이죠. 미국의 6월 제조업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뭐 예상보다 좀 높아서 시장에서 네.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거 앞에 3주 동안 나왔던 지표가 사실 이제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으면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거 상황도 불확실한데 경기 지표도 나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너무 급하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건 그래도 그 현장에서 지금 경기가 좋다 이런 것들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지금 고용 지표가 아직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표가 내려가는 것들로 인해서 또는 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로 지표들이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게 앞에서 나온 지표나 아니면 이제 과거의 그 데이터를 끌어오거나 다음 다음 달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행 지표들이 이제 약간 상충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물가였다면 지금부터는 고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제조업 부분,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그 어떤 활동들이 활발하다는 건 네. 아직도 그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당연히 소비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저께인가 닐 카시카리 항상 시장을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닐 카시카리 총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우리 조심해서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힘을 받쳐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닐 카시카리 총재와 의견을 같이 하시나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이랑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고요. 항상 저도 지표를 보고 분기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이상은 네. 물가를 보고 내리겠죠. 근데 제 생각하기에는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그 하반기에 있는 미국 대선의 영향을 사실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돈을 너무나 많이 풀고 있는 재무부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그런 특성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앞에서 고용 얘기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하는 얘기가 있죠. 이민 정책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 지금 300만 명씩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연간으로 다시 늘고 있는 이민자가 줄게 되면 그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못 구하는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임금 문제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주 큰 불확실한 상황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금리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3대 지수였기에 이게 조정일지 궁금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이거 당연히 그 기술적 조정이다. 기다렸던 기술적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가 자석처럼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상승했던 그런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1개월 동안 3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달 동안 이제 10% 이상 상승한 거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한 달 동안 37% 상승한 거를 보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오른 거에 어떤 기술적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면에서는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인데 여기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55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 지금 이제 여기서 포지션을 좀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포지션 변경 때문에 어느 포지션을 옮길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뭐 그 이제 주가는 좀 내려가니까 그런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상황 중에 하나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테크 섹터도 9% 한 달 동안 상승을 했다고 해요. 네네. 나머지 섹터는 다 하락이었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한 달 동안 뭐 나머지 섹터는 거의 대부분 다 내려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AI 섹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으로 뭐 왜 다 돈이 몰리냐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높이 올라가는 그 고수익이 올라가는 그 종목에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21일,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소프트뱅크,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있는 그 손정희 회장이 뭐 그런 얘기를 그 연례 컨퍼런스에서 했다 그래요. 자기가 주식 잘못 팔아갖고 200조 손해봤다. 엔비디아 너무 일찍 팔아갖고 그거 안 팔았으면 비전 펀드 이렇게 손실 많이 안 났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뭐 손실을 봤다고 그 손 회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다른 투자자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모두 다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한 달 뭐 성과가 2, 3% 될 거라고 예상하는 다른 섹터들에는 돈이 전혀 안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랑 에너지가 항상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네네. 같이 가기에 좀 어려운 걸까요? 네, 일단 뭐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네. 가려면 반도체가 이제 성장성이, 반도체 주가 상승 흐름이 에너지랑 비슷해져야 되겠죠. 2, 3% 올라가거나 2, 4% 내려오거나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경기에 둔화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뭐 네. 그런 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성장할 거다.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이제 테크 업종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유가 같은 거 전망할 때 올해 15% 20% 이익 성장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에 비해선 당연히 반도체 업종으로 돈이 더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최단 기간 만에 이 세계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엔비디아가 계속해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매매 관점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신규 매매 관점으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용기 있는 자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게 $1,000 갔던 게 이제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서 뭐 예전에 이제 800에서 1000비디아 갈 때 어떻게 하냐. 네. 뭐 이제 1300 갔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다가 뭐 그 10분의 1 한 다음에 100불, 뭐 120불, 뭐 그다음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아마 좀 조정이 있고 나서 뭐 그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뭐 나온 리포트에 보면 아직 엔비디아 80불 예상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높이 보는 것은 200불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엔비디아의 그 매출 성장성은 2배, 그러니까 90% 이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전체 테크 업종, 이 경쟁 업종 중에서도 다른 업종들은 대체로 한 10%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90% 이상 상승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한 그 평가는 계속 높여질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 엔비디아 자체의 가치보다는 뭐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프리미엄으로 더 붙어서 여기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신규로 투자하신다면 뭐 안 하셨던 분이라면 네. 다 넣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라면 안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뭐 정리하셨고 다시 나왔던 분이라면 그 다음 주부터 뭐 한 10분의 1씩, 10%씩 쌓아가는 그런 구조로 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글로벌 증시 이야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와 연결된 국장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반도체 영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네, 눈치 보는 우리 증시인데요. 이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증시가 이렇게 뭐
그 2,800선에 안착 못하고 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 환율 영향이 좀 가장 컸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환율 영향이 가장 컸다 뭐 이렇게 보고 환율이 뭐 장중에는 1,400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서 좀 불안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네. 뭐 그게 좀 진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도 순매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기관까지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갔고 그래서 좀 올랐던 그 반도체를 그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는 그대로 뭐 특별히 할 수가 있겠냐 그냥 맞아야지 뭐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크게 하락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뭐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 환율인데 환율이 1,400원 뭐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는 1,400원을 뚫고 올라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2,7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수준은 계속 지킬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대응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다음 주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반복된 대로 외국인 수급 그리고 또 수급이 몰리는 섹터 이렇게 순환매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나온 이슈죠. 수출 호조로 오늘 K 주식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수출입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예상된 걸로 봤을 때 이제 K푸드, 뭐 K화장품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그런 매출 신장이 좀 나오면서 뭐 이쪽에 이제 뭐 굉장히 큰 뭐 좋은 그 실적이 좀 나오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한계 시장 예전에는 네. 뭐 중국 시장 뭐 이렇게 봤다면 이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그 확대된 사이에 이제 우리 점유율이 이제 크게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그 이후에는 또 동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출 실적과 함께 이제 이 섹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런 그 성적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이게 뭐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표 하나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전반적 성과는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를 계속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잘 찍혔으니까 좀 있으면 2분기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쪽은? 일단 지금 봤을 때 이게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작년보다 올해는 이제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뭐 이제 그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고 뭐 네. 그 재고 물량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그 자동차 부분 뭐 이 부분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하반기는 뭐 좋을 거라고 더 그 상반기보다 더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증권가나 아니면 이 자산운용 업계에서 연간을 이제 전망할 때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뭐 상조하고 상조하고가 보통 무슨 뜻이냐면 네. 그게 상조하고를 보통 이렇게 연초에 얘기를 많이 하면 일반적으로는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잘 모를 때 상조하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고 보자 이런 뜻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상반기를 거의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수출입 지표가 나왔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 개선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실적 개선이 그러면 이게 실적 개선이 매출하고 영업이익으로 직접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섹터마다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 중심 산업이 되는 그런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률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이어서 한국의 부자들이 떠난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나라가 뭐 많이 수출하는 게 K 뭐 푸드, K 화장품, 네. 뭐 K 반도체, K 방산 그리고 K 부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의 부자가 이제 얼마나 수출이 되나 헬리엔 페어런치라는 그 영국의 이제 네. 25년 거의 30년 다 된 이제 이민과 관련된 회사가 매년 그 리포트를 만들더라고요. 거기 2024년 리포트가 최근에 나와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사이트에 가서 원문을 좀 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자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4번째 순위에 있더라고요. 네 번째요. 예, 1위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1인 중국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1위는 중국이고요. 뭐 2위가 영국이고 3위가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디냐면 전쟁 중인 러시아입니다. 예, 이게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 영국은 뭐냐? 그러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세금도 너무 높고 범죄율도 높아서 영국이 지금 2등인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뭐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하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로 갈까요? 예, 1위 국가가 저기입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예, 아랍에미리트는 그게 55만 불,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8억 가까이 되는 돈, 그 네. 정도면 이제 황금 비자, 영주권이 나오고, 또 소득세가 전혀 없으니까 거기 그곳으로 이제 슈퍼리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순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그쪽으로 거의 뭐 한 7천 명 정도가 매년 그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고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싱가포르, 캐나다 같은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고 있냐면 이게 투자 환경이 좋고 그리고 또 범죄율이 낮고 뭐 살기 좋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세금이나 네. 뭐 복합적인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부가 나가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왜 자꾸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을 줄이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도 정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네. 우리 정부가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 네. 밸류 프로그램 이거 실제로 말만 할 게 끝난 아니고 걸까요? K-밸류업의 그 동력은? 예, 그 밸류업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세제나 이런 뭐 어떤 그런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기업에서 뭐 투자를 한다든가 내부적인 것들을 뭐 할 때 다른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아직 그런 표시가 안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증시도 확실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 성장을 못하는 그런 뭐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연기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연기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러면 국내 증시 체력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국내 증시 체력이라는 게 네. 뭐 단기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대체 시장을 찾는 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시장이 아니고 경쟁자가 되니까 그게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랑 좀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실적을 내야 또 국민들이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겠는데 네. 성장 동력이 끊어졌냐 그러면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투자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수익을 네. 얻는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증시도 계속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 있다고 좀 보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수출입 지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K식품주 오늘 시세를 또 분출했고 최근에 계속 모멘텀 좋은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K식품주요. 네네. K식품주는 이게 시장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일단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매출 규모가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식품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상승에는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전에 만두 팔아서 미국에서 만두 팔아서 1조 매출을 낸 게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 그게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우리가 이제 뭐 방산 같은 거 규모에 서명을 할 때 한 번 서명하면 뭐 1조 9천억, 뭐 2조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랑은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규모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작게 쌓아가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좀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국내 증시 체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이 있을까요? 네, 관심 가져보는 좋은 종목 제가 방금 전에 방산 말씀드리면서 네. 한국항공우주 가져왔는데요. 요 한국항공우주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K9 수출 계약 맺었다. 그게 뭐 조단위 계약이다. 이런 얘기하고 뭐 폴란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했던 그 전투기죠. 뭐 그 이제 FA50 이런 것들도 성과에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럼 한동안 지금 굉장히 잠잠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방산주 하면 북한이랑 뭐 아니면 뭐 그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올라가는 그런 뭐 이슈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두 번째고 그냥 제가 잘 보지 않는 이슈로 봤을 때 일단 항공우주는 좀 무거워진 주식이에요. 상승과 하락이 좀 둔한 그런 주식이 좀 됐는데 네. 일단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5%가 넘게 하락한 그런 측면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서서히 되고 있는데 뭐 러시아가 우리랑 뭐 척지고 뭐 잘못 지내고 그럴 이유는 사실 없죠. 러시아가 뭐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 손잡아서 같이 이제 뭐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 남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과 한국을 고르라고 했을 때 러시아 사람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북한을 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뭐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방산업계에 대해서 뭐 이 수요가 외부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사건이 북한과 터지거나 네. 뭐 외부에서 우리 그 이제 영토 인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방산주에 대해서 문제가 좀 또 이슈가 좀 될 텐데 네. 뭐 계속 중국발 뭐 그 이제 그 러시아발 그리고 중동발 그런 뭐 이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 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럽으로만 지금 나가는 K 방산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확대가 더 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이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그 전통 방산 강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죠. 전 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공을 들였던 그 중동 걸프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이죠. 뭐 아랍에미레이트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국가들이 네. 우리나라랑 계속 어떤 그 전통적인 그 방산 협력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 왕국인 국가들은 네. 기본적으로 국방의 특징이 육군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육군이 가장 큰 약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육군이 강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육군은 항상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제 왕조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뭐 해군 아니면 공군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근데 공군이 이제 뭐 미국한테 뭐 원하는 최신의 전투기 팔아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들리는 거는 제가 최신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전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죠. 여기에 개발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전문지에 이렇게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네.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빠질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KF-22에 뭐 자료를 20기가를 뭐 7년 전부터 훔쳐갔다. 도움면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어디까지 가져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리를 뭐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 사우디나 이런 걸프 국가들이 채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 왕조 국가들은 어떤 거래를 무기 거래를 하는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봤을 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이제 카이가 계속 견조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비슷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봤을 때 작년 하반기에 작년 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올해는 다시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이맘때도 주가가 눌렸었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눌리고 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최근에 봤을 때는 외국인이 조금씩 거래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조금씩 그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걸 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네. 소외된 종목들이 2주고 3주고 언젠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그런 그 패턴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가져오셨는데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가격이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오늘 주가 이제 51,800원이었는데 저는 매수가 기준을 한 51,000원 수준으로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증권가에서는 6만 원 이상을 보던데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여기서는 한 10% 56,000원까지 이렇게 보고 큰 욕심 내지 않고 무거운 주식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사실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면 작년 가장 낮았던 가격이 네. 46,000원 수준입니다. 그거보다는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46,000원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립 가격이 굉장히 가깝고 외국인 지분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봐서는 지금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